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상 4.10 총선 체제로 접어들었잖아요. 예비후보 등록도 이제 시작됐죠. 네, 12월 1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요. 저희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철이 돌아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력 주자들의 출판 기념회 같아요. 지금 뭐 주말을 이용해서 연일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장에 가면 뭐 A라는 후보는 몇 명이 모였는데 B라는 후보는 몇 명이 모였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한테 좀 들어온 인원을 좀 늘려달라. 뭐 이런 청탁 좀 받아보셨죠? 저는 많이 받아봤죠. 그렇죠, 많이 받았죠.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사에 몇 명이 뭐 모였다 뭐 이런 거는 좀 빼는 지향하는 뭐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출판 기념회는 책이 주인공이잖아요. 책 내용에 대한 보도보다는 행사장 분위기, 그렇죠. 누가 왔는지 또 몇 명이 왔는지 후보자들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몇 명이 왔다라는 걸 추산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 행사장에 있는 이제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말하시는 걸 보면 뭐 거의 한 2배, 3배씩도 말씀하시고 또 오셨다 그냥 가셨다 왔다 가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들어온 금액 대비해서 뭐 책값을 나눠가지고서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되도록이면 그런 걸 좀 많이 안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김 기자 얘기대로 이게 인원수 말고 책 몇 권 팔았는지를 공개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후보들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또 책에 또 정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뭐 정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21대 국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두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뭐 막말과 정쟁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뭐 그림을 봤을 땐 검찰로 시작해서 검찰로 끝났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선진화 방안으로 초반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뭐 모든 여론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마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내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입법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뭐 의회가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시대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후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 게 좀 데이터를 보면 19대 때 보면 이제 한 17,822건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7,429건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율을 보면 한 41.7%였다가 20대 국회에서는 24,141건이 발의가 됐다가 이제 8,799건이 통과가 돼서 이제 뭐 통과율은 36.4%. 그리고 이제 21대에는 24,782건이 발의가 돼서 이 중 이제 7,177건이 통과돼서 이 통과율이 한 29%, 법안 처리 비율이 한 29% 정도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처리된 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발의된 건수는 많아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되게 좀 무의미하게 좀 발의된 법안들이 좀 너무 중분한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오는 법안들이 좀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뭐 자꾸 수정 이런 것도 다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카운팅 하다 보면은 사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숫자는 계속 느는데 사실 또 처리율이 중요한 건데 처리율은 좀 낮아지고 있고 아직 뭐 회기는 좀 임기는 좀 남아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좀 처리율은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 보고 같은 걸 할 때 본인들이 발의한 수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기가 뭐 10건을 발의해서 이 중에 한 건이 통과 안 돼도 내가 10건을 발의하고 이 정도 의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주민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예의주시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안에서 이건 좀 기억에 남는 법안이다
하나씩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통과가 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지역이다 보니 지방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 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천안이든 아산이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예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인구 소멸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생아가 5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천안의 31개 읍면동 중에 신생아가 10명 미만으로 태어난 곳이 8곳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이제 9월 기준이긴 한데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생아가 10명 또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10곳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또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우리 또 삶의 질에도 이제 문제가 직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특별법 처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적응이 돼서 뭐 지역사회가 뭐 잘 살아남느냐를 넘어서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저는 상당히 좀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국회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2019년 12월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민식이법이라고 그 스쿨존 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저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고 또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좀 꼽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자치분권 확대, 의회 독립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개정된 법안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뭐 정치권도 그렇고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컸고 그만큼 관심도 높았는데요. 오늘 견제구에서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지방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1월 13일이었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도 이제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안에는 그 자치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위정활동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 강화 부분에는 자치법권 강화와 그 인사권 독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치법권 강화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한 부분을 그 하위 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수 인력 채용 등 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인력의 범위는 위원수의 약 2분의 1 정도 내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요.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와 함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게 통과가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그 시행이 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행정부, 그러니까 뭐 천안시청이든 아산시청을 견제를 해야 할 기초의회, 천안시의회나 아니면 아산시의회의 예산권, 인사권이 이 행정부에 좀 종속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하기에 좀 제약이 많이 있다라는 우려가 그동안 좀 끊임없이 이제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뭐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의회로 파견이 나와서 의원들을 도와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럼 이로써 칭찬을 받고 여기에서 뭐 승진도 하고 뭐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직원이 자칫 사람인지라 다시 원래 있었던 소속 기관인 이제 뭐 시청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뭐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들로부터 이제 뭐 눈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이제 요 개정안이 실시된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뭐 이번에도 그렇고 개정안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전부 개정안이 있고 또 일부 개정안이 있고 이거는 어떤 차이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부 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조문의 양 그리고 조문의 시점, 뭐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문의 핵심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교체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부 개정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법령의 핵심, 지방자치법 이번 전부 개정안에 봤을 땐 인사권 독립과 뭐 자치법권 강화라는 핵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부 개정안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초의 법안이 얼마나 장기간 오래 지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이 지난 다음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조문의 한 단어를 수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거 법령에는 국민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일부 개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를 자동차 범죄 안에 넣는다. 이럴 때도 뭐 일부 개정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개정안의 핵심 뭐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 비교를 좀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이른바 이제 정책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장이 직접 의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내 편을 내가 뽑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이제 촬영장 네. 교부도 하고 이런 보도자료 좀 내고 했잖아요. 그럼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12~13명 정도 뽑을 수 있는 거고. 예, 아산은 7, 8명?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채용된 이제 정책 지원관 이제 현황을 보면은 이제 9대 의회에 들어온 2022년 이 개정안 이후에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아산이 총 8명을 새로 뽑았고요. 천안은 이제 12명의 이제 신규 이제 정책 지원관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인사권 독립은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의회, 뭐 지방의원들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염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권이 행정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행정부의 견제 감시인데 그 견제 감시를 조력할 수 하는 자기네들의 인력이 사실상 행정부 소속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소속 인원들을 쉽게 믿을 수 있나? 그 부분도 한 가지 문제가 됐었고요. 또 어떤 뭐 정책적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문제를 삼거나 지적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사무국 직원들이 위원들에 가서 사정을 하고 뭐 좀 막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 그런 행위가 있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위에 사무국 직원들이 다시 행정부로 돌아갔을 땐 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도 뭐 좀 염두하면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랑 의회랑 다수당이 정당이 같을 때는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되나? 근데 정당마다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의회 의장하고 시장하고 정당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대립관계일 때는 공무원들이 이거 사실 내 친정은 적인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사실 본인 인사권은 저쪽에서 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의원이 5분 발언 하려고 그러면 의회 내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게 또 들어가서 역으로 뭐 5분 발언 뭐 바꿔달라, 문구 수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정치적 기밀이 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살짝 숨겨놓고 직전에 이렇게 내놓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죠. 인사권 독립이 이제 된 지 2년이 됐는데 뭐 의원들이야 뭐 자신들이 뭐 예전부터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니까 뭐 권한도 막강해졌고 그래서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로 좀 와닿을까요? 의원들 본인들은 굉장히 뭐 좋아하죠. 지금 뭐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흡족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분의 1 정도의 이제 채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직도 의회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승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으로 갔을 때 승진의 기회 이게 좀 줄어든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의원들을 상대를 해야 되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근데 의원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의원들이 4년 계약직 뭐 임기제 같은 거잖아요. 그 후에 그 4년 뒤에 어떤 인물하고 같이 또 근무를 할지 아니면 그 인물이 바뀔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의회 사무국 직원들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의원들이 그러니까 만족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모집하는 공고를 보면 이제 상당히 되게 좀 전문적이거든요.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아니면 입법 활동을 했었던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왔다가 금방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계속 냅둘 수는 없으니 신규 채용하기 전까지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또 이 파트로 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천안시 의회도 한 3분 정도가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정책지원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었던 부분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지방 의회에 대한 이제 불신, 무용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금만 많이 먹고 굳이 필요하냐라는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전문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조례가 우리 기초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조례들이 정말 좋은 조례들이 많이 나온다라면 뭐 시민들의 여론도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분 뭐 의회 오랫동안 출입하셨잖아요. 뭐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뭐 시청 출입하면서 의회 뭐 같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 기자님 뭐 20년 이상, 김 기자도 뭐 10몇 년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의회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권 독립 두 분이 평가하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뭐 김 기자가 전문성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시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문 인력들이 단순히 그 의원들의 비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입법에 대한 보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업무 구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 내부에서도 또 사무국 직원들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인사권 독립, 뭐 전문성 강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었다.
당연히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었던 거는 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았나.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훌륭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2년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직권과 그 예산 편성권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흔히들 뭐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만 완성된 뭐 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야 되고요. 또 이에 따른 법률도 새로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시간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그 지방의회의 이 조직권과 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도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방 의원들이 내부 조직을 내가 알아서 편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내가 알아서 이제 재원을 얼마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 그래도 뭐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론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의회를 강화를 했을 경우 오히려 방만한 운영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자기네들의 건전성 그리고 활동성 그리고 그런 거를 훨씬 더 시민들에게 어필한 후에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말하긴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의회 이제 지금 있는 현 직원들의 이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부에서 좀 이 친구는 좀 괜찮은 친구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의장하고 이제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의회에 좀 와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해가지고서 또 의회 분위기를 다잡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분위기라면 이제는 완전히 의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처음부터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시청에서 정말 분명히 좋은 인력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분들 중에 사실 의외로 넘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평가가 이제 주위에서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인력 구성 부분부터는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뭐 앞에 뭐 조직권, 예산 편성권 이런 권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지만 사실 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 구성도 사실 완벽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권은 독립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의회 사무국수의 상당수는 또 파견직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무관급 이상들이 이제 의회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천안시 의회가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보면 천안시 의회 지금 삼국 직원이 총 60명인데 이 중에 의회직은 45명입니다. 파견직은 15명이고요. 이 중에 4급 파견직을 근데 파견직을 보면 또 고위층에 좀 몰려 있습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 8급 3, 9급 2 이렇게 파견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소속 이제 직원인 이제 총 36명이고 시청 파견 직원 시청에서 이제 파견 직원은 이제 2명입니다. 근데 아산시 의회는 이제 또 8급만 이제 2명이 시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천안시에 아산시에 뭐 60명 뭐 한 40명 정도 얘기하는데 그 조직 규모만 봐도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2,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에서 갑자기 뭐 60여 명 뭐 이렇게 되는 조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 조직이 크고 작고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승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큰 제약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인사에 대해서는 좀 교류가 활발한 건 사실입니다. 뭐 천안시 의회 뭐 파견직이 15명 정도 되는 것도 이제 마찬 그런 부류에서 이제 하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뭐 천안시하고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교류의 이제 정례화, 그 다음에 의회 공무원 신규 채용 위탁, 그러니까 의회 공무원을 이제 천안시에서 신규 공무원을 이제 위탁 채용할 수도 있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 복지 사업, 당직 운영, 초과 근무 시스템 등을 시가 전부 다 현재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광지 일색인데다 절차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회의 대립이 깨달아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감사 담당관실 뭐 이렇게 해서 감사기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팀도 없고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그럼 정작 누가 이분들의 뭐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그럼 감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시에 있는 이제 감사관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이제 뭐 정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 간에 사실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못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본청에 있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기 좀 꺼려한다. 아주 이게 특정한 사안이 아닌 이상, 그 설사 특정한 사안인다 하더라도 본인들보다는 상위 기관, 뭐 충남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행안부 아니면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좀 감사를 하기를 이렇게 좀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서로 눈치 싸움 중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송 기자가 쓰셨던 그 공무원 국외 출장 보도 그 이후에 이제 후속에 대한 내용은 더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뭐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시의회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이 규정에 어긋나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천안시청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보도를 보고 확인 작업을 하겠죠. 뭐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 해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니까 감사 담당관실을 확인을 하고 절차가 정말 어긋났는지 뭐 예산을 환수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시 감사 담당관실에서도 좀 하기 애매모호하니까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못 하고 있고 시의회는 내부에서는 그런 감사기구가 없다 보니까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자율성만 늘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책임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의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좀 변화를 좀 체감하고 계세요? 어때요? 실제 의정 활동은 뭐 많은 서포터를 당연히 이제 정책 지원관이란 제도가 생겼으니 당연히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아쉬운 케이스들은 좀 몇몇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뭐 아산시 의회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가지고서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상임위가 개최할 수 있는 토론회가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는데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는 좀 되게 좀 의정 활동에 있어가지고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산 지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천안시 의회하고 좀 비교를 하면 천안시 의회는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누가 하네 이런 걸 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 한 건도 없다라는 이게 전 조금 연구 모임 하면 딱 올해 3개밖에 없잖아요. 아산시의회 연구 모임은 3개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아산시의회가 지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전제 이런 예산이고 또 이런 것도 정책 지원관들의 또 자문 또 받고 뭐 해서 토론회 또 섭외는 어떻게 하고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부분도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9대 의회 아산시의회 또 전반적인 좀 성적표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천안아산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2022년 7월부터 2023년 이제 6월까지 입법 활동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분석한 결과가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나왔었는데 보면은 조례를 발의한 게 의원 1인당 이제 2.6건 그 1년 동안 발의를 한 게 2.6건인데 이거는 이제 8대 의회 때 같은 기간 대비 한 64%에 좀 불과했다. 뭐 이제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 또 이 중에 4명은 이제 단 한 건도 이제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요걸 이제 전체 의원 수로 따져 보면 한 25% 되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충남도 전체 시군구 의회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아산시에는 또 그런 상황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해서인가요? 천안시 의회 뭐 의회 차원에서 주관한 건 아니지만 추경 예산까지 들어가지고 체육대 충남 시장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인가요? 그렇죠. 행사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그 명칭은 이렇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 거고요. 여기에 예산이 3,6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3,650만 원에 뭐 예산 지출 내역은 확실히 따져봐야겠지만 이 안에는 뭐 연예인들을 초청하거나 그리고 뭐 이제 술, 음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이제 비난을 화살이 향하고 있는데요. 명분은 그랬습니다. 주최 측의 명분은 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과의 화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그 시군 단위를 다 모아서 화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시군 위원들 그리고 시군 의회 사무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분들 해서 이제 화합 자리였는데 뭐 저는 뭐 꼭 무조건 안 된다. 체육대회 뭐 한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어렵다 하면서 이제 추경 예산까지 해가지고 연것 그리고 이 자리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사 장소가 뭐 아까 좀 뭐 현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음주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가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체육대회였어요. 네. 거기가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관을 했을 때는 뭐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어떤 제약 없이 대관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뭐 연예인들 부르고 뭐 술자리가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시민들이 산책로로도 공원 안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이런 장소에서 저렇게 만약에 축구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났으면 아마 그런 비난은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음주 가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그 삼선 시원이었죠. 천안시의 8대 의장을 역임했던 황천순 전 천안시의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임기 끝나고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희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어머님하고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재밌게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그 인사권이 독립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요. 개정안 시행 당시 의장을 맡고 있어서 누구보다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 모습 당초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그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막상 시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의회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인사권 독립하고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막상 법률적으로 독립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나온 건데 보니까 이제 그 조직 개편안이 행정부에 있어요. 권한이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장이나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그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조직권도 그렇지만 위에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도 아직 없잖아요.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천안시 의회만 보더라도 간부 공무원들은 거의 집행부 인원들 파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천안시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조차도 일부는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 지원관 채용이 좀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저희 천안시에는 제가 있을 때 그 시행되기 전에 그 선행적으로 정책 지원관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천안시 의회만 해더라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수 있는데 군단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 지원관들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관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경력 삼아서 뭐 광역의 의회라든지 이쪽으로 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의원님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지원관의 의미 자체가 이제 입법 기능 강화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그 우리 본연의 어떤 의원님들의 기능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그 도와주고 전문성을 더 이게 높이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 모든 의원님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뭐 그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이렇게 그 개인 비서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면 가장 정책 지원관의 본연의 임무는 전문성 확보가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또 저기에요. 그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이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기초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윤리특위를 외부에 맡기는 방법, 이거 현 제도 내에서도 가능한 게 아닙니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원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법제처에 의뢰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막혀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의장 권한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그 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들에 대한 의정 평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 담론단이라든지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보고요. 지방의회의 한계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정당이라는 벽에 서게 되는데요. 정당 공천제와 지방자치 시대의 상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정당 공천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회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적으로 정당에서 좀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한번 공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 한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공천제를 통해서 어쨌든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이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정쟁 쪽으로 흐르고 또 한 가지는 제도 자체가 뭐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각 정당에서 올바른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작동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1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의원님들의 본인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속 정당이 갖거나 이럴 때는 과연 제대로 된 그 감사라든지 감시라든지 견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당의 이익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틀렸을 때는 좀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때 시민들의 이익을 따려야 되는데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정당에 대한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거를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좀 어렵다고 하면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됐던 기초회가 됐던 한 곳만이라도 먼저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의정 활동하면서 바뀐 생각들입니다.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셨는데 밖에서 본 기초의회는 좀 어떤 모습이고 또 동료들에게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막상 떠나고 보니까 제가 저기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삶에 되게 더욱더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그 모든 지방의회가 다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이제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가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의원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야지 시민들로부터 뭐 지방의 무용론도 안 나오게 하고 사랑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천안 시민들 위해서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천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전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철순 전 천안시의 의장 얘기 뭐 들어봤는데 뭐 황 의장도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끝으로 두 분 뭐 지방의회, 뭐 천안시에든 아산시에든 뭐 충남도의회든 바라는 점 있다면 뭐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좀 할까요? 그 늘 얘기하는 건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지방의회, 기초의회는 시민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국회보다 중앙정부의 정치보다 지방의회, 기초의회 정치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지방의회 뭐 최근에 권한도 많이 강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강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역할론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도 좀 강해졌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타인에게는 한없이 자유롭고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저희 시사 토크 견주고 마지막 방송입니다. 뭐 두 분 알고 계셨겠지만 먼저 김 기자는 견제구 1회부터 해가지고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그만큼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인생의 모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 기자는 뭐 견제구 선배인가요? 하여튼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원탁의 기자대부터 해서 같이 해왔는데 거의 한 7, 8년 이 자리에서 같이 했어요. 어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참 원탁의 기자들 3년 그리고 뭐 견제구 5년 뭐 이 기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시청자분들께서 좀
종종 알아봐 주시고 잘 보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아직도 좀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기자들이 매일 뭐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기사만으로는 저희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좀 전달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견제구 안에서만큼은 저희들이 평소 갖고 있던 마음을 좀 저희들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같이 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희 견제구에 나오셔서 견제구를 던져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견제구를 또 받아주셨던 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